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박전모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2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급락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도 아침에 축구하러 나갔다가 같이 공차는 후배한테 들었었는데요. 어, 그 제가 자료를 쭉 이제 주말에 만들어 보니까요.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2월에서 3월까지 지수가 그때 당시에 한 37.7% 정도 나스닥이 빠지거든요. 그냥 뭐 한 달 반 만에 지수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3% 이상 급락한 게 8번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3월 23일인가 바닥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반등이 들어가잖아요. 그 빠르게 반등이 들어갈 때 4월 달에 낙폭의 거의 절반을 다 회복하고 그때 당시에 거의 200일 한 120일 이평선이네요. 그 120일 이평선에 거의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한번 마이너스 3.48%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와 뭐야 그런 느낌을 줬었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다시 이제 그 3.48% 빠지고 그 120일 이평선을 또 깨면서 뚫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낙폭의 한 또 60% 70% 올라오니까 5월 1일 날 또 3.1% 빠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기억들 하시겠지만 6월 11일 날 6월 11일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월 초에 나스닥의 전고점을 다시 다 회복하고 뚫었는데 갑자기 6월 11일 날 마이너스 5.27%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이 나스닥이 6천까지 선까지 빠졌다가 14,000까지 회복하는데 딱 1년 만에 14,000 회복이 아니라 14,000까지 지수 자체가 그 2.5배 올라가는데요. 이 14,175까지 올라가는 1년 동안에 마이너스 3% 이상 빠진 게 8번이나 됩니다. 9월 3일 날 4.96% 빠지고요. 9월 8일 날 마이너스 4.1%, 9월 23일 날 마이너스 3%, 10월 28일은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바이든 선거하기 전이었죠. 그때도 마이너스 3.73% 빠졌고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도 마이너스 3.5%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책에다가 써놨지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대 여러 기사가 많습니다. 오늘 기사는 전부 다 이제 매경에서 떠왔습니다. 이창용 달러 유출은 해외 투자 늘었기 때문이고 원화 약세발 위기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창용 총재님이 그동안 역대 한국은행 총재님 중에서 가장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제가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렇게 우리가 애매할 때 물어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그런 미팅이거든요. 그 잭슨홀이라는 곳이 제가 있었던 이제 저는 그 파이낸스 석사를 덴버에서 했었거든요. 그 덴버가 콜로라도 주고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야구하러 한번 왔었어요. 콜로라도 럭키스의 김병현 선수가 나중에 박찬호 선수 다음에 김병현 선수가 그 콜로라도 럭키스에 잠시 있었었는데 LA 다저스 시절에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 시절에 왔었나 텍사스 시절에 왔었나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콜로라도 락키스와 경기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설자가 그러죠. 투수들의 무덤이라고요. 덴버가 마일 하이 시티라고 해가지고요. 그 16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 덴버 위쪽으로 이제 쭉 덴버가 있었던 주가 콜로라도 스테이트고요. 그 콜로라도 주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와이오밍 주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유타 주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그 와이오밍 주도 마찬가지로 이 콜로라도 락키스, 왜 락키스냐면 로키 산맥이 덴버를 쭉 옆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거든요. 캐나다 저 위까지. 이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 골드러시가 있었던 시절에 1700년도, 1800년도 그 골드러시 시절에 1800년도였겠죠. 그때 당시에 콜로라도 로키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덴버라는 도시에서 한번 이제 마차도 정비하고 그렇게 제대로 갖춰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49ers 그 풋볼 팀이 있는데요. 예, 샌프란시스코가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에 전부 이제 금캐러 갈 때 거쳐갔던 도시가 바로 덴버인데 그 위쪽으로 하여튼 와이오밍 주가 있고 그 와이오밍 주에 있는 로키 산맥 그 꼴짜기에 아주 그 제롬 파월 회장 그 연준 의장 관련된 이제 기사 보면 그 뒤로 산에 티턴 산맥 산이었던 것 같은데 마운틴 티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면 이제 만년설이 막 보이잖아요. 네. 제가 있었던 그 덴버에도 보면 만년설이 항상 보입니다.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가 4,000m 이상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그 덴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산을 제 캄보디안 아메리칸 그 룸메이트랑 같이 산을 올라갔었는데 10,000피트가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산을 그때 한 14시간 동안 산행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잭슨 홀에서 우리 그 이창용 한전 총재님을 매경에 박용범 기자님이 만나셨나 봅니다. 본지와 만나 밝혀 미 물가 상승률 8%가 넘는 상황, 파월의 매파 발언 놀랍지 않아. 미 금리 추가 인상 때는 한미 역전, 금리가 역전, 미국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한미 기준 금리 차 당연한 수준이다. 원화 가치 나홀로 약세 아니야. 엔화와 유로에 비해서 오히려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표에도 지금 나오죠. 이 표 그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있었던 사례가 한 3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99년 말에 그때 당시에 이제 페드의 연준의 금리가 6.5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역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이때도 페드의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을 때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8년도 예, 그때 페드가 9번의 금리를 올렸을 때 18년도에도 보면 역전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창용 총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서는 독립을 했지만 연준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정말 명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이제 독립을 중앙은행이 그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 정권을 그 정당은 무조건 이제 정권 정치가 목적이고요. 여당이 된 정부에서는 경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듯이 막 재정 정책을 막 때려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심각한 경제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는 독립했지만 연준에서는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다. 자, 정말 멋진 말입니다. 예, 예. 이 총재는 제롬 파월 의장의 26일 매파적 발언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평가를 하셨고요.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 침체, secular stagnation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또 했고요. 하는 총재가 잭슨홀 회의에서 세션 발표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션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네요. 그리고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신흥국이나 소규모 개방 경제, 한국 등에서는 이상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향후 시장 전문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는 거시경제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시기 목표치에 기반한 정성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전망치와 함께 중앙은행의 목표에 부합하는 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파월 의장이 그 정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으로 봤고 지난 26일 시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수준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는 만큼 당분간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발언이 크게 놀랍지는 않다. 네.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졌고 연준이 9월에 50에서 75bp 추가 인상하면 금리차 확대가 우려되지 않느냐.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매번 무슨 포럼 있을 때마다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총재님께서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를 고려하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격차가 너무 커져서 자본 이동이 생기면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원화 가치가 주요국 화폐들에 비해 절하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에도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자본 유출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원화값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없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다 싶으면 채권 시장에서 돈을 제일 먼저 봅니다. 예전에 그리스 사태 때 그리스 국채 금리가 24%까지 또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리스 국채 가격이 폭락한 거죠. 왜냐하면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럴 때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했더니 97년,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엔화 유로에 비해서는 원화의 절하율이 낮다.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또 순채권국이다. 우리가 빌려준 돈이 빌려온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잭슨홀 회의에서 발표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포워드 가이던스란 어떤 개념인가? 국제 통화가 없는 신흥국이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상충하는 가이던스를 주게 되면 투기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이 하듯이 가이던스를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매번 전략적으로 불확실성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매하게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시장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펀더멘털에 맞는 경로를 알려주되 불확실성에 따른 상황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 된다. 특정 조건 하에서 이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힌트를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콧물이 나와가지고요. 잭슨 홀에서 박용범 특파원님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 중국 공급망 협력 확대 한알령 해제는 불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표가 되어 있겠죠. 한국 중국 공급망 협력 확대 해가지고요. 한알령 해제는 불발. 2년 만에 양국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17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라고 여기 나오네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영상으로 이번에 했었네요. 아무튼 국장급 공급망 조정 협의체, 모잠비크 해상 LNG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 한국은 문화교류 재개 제안을 했지만 구체적 협력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의 경제당국자들이 에너지, 원자재 등의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대비한 협력 강화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급망 문제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해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6년 사드 사태 이래 제동이 걸린 중국의 한류 콘텐츠 수입 빗장은 아직도 실질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중국 거시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27일 영상으로 개최를 했고요. 네.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최를 했는데 코로나19으로 16차 회의를 2020년 10월 달에 영상으로 개최한 뒤 멈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2년 만에 했고요. 네. 그 한중 경제장관 회의 논의에 관해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공급망과 경제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고 국장급의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고 네, 모잠비크 해상 LNG 등 사업 협력하고 탄소 중립 정책 교류 강화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공동 노력, 한국은 방송 콘텐츠 등을 강조했고 중국은 요양과 건강 등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얘기네요. 모잠비크 인근 해상가스전에서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액화 저장 시설 FLNG를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사업 등 총 5개에 대해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를 맺었었고요.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게임, 영상,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를 중국에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은 나오지 않고 중국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는데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한국산 수출용 전기차들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별 얘기가 없었나 봅니다. 다음 차기 18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정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별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올 들어 예적금에 68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8월 한 달에만 7조 원이 증가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에 이달에만 7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저축성 상품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올해 들어 예적금에만 몰린 돈만 6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정기예금 잔액요. 저도 이게 얼마나 될까 궁금은 했었는데 718조 8,970억이라고 합니다. 예, 700조가 넘는 자금이 지금 정기예금에 있고요. 지난 7월 말보다 6조 4천억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정기 적금도 한 6,670억 정도 늘었네요. 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작년 말과 비교하면 올해 8개월간 불어난 수신 규모는 67조나 늘어나면서 690조에서 757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 예금은 이달 1조 762억 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도 지난 25일까지 1조 2384억 원 줄었는데요. 남은 영업일에 이변이 없다면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가 예고됐다고 합니다. 가계 대출이 8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현대, 토요타, 폭스바겐 도로를 넘어서 하늘에서 한번 붙자. 현대차 그룹, 토요타, GM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시제품 개발 성공. 중국에서 최근 플라잉 타이거 선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계가 도로가 아닌 하늘길 공략에 너나 없이 뛰어들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 UAM뿐만 아니라 도서와 산간 지역을 연결하는 선진 항공교통 AAM 기체 개발에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섰던 곳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UAM 사업부를 돕고 최근에는 AAM 쪽으로 확장을 했다. 지난주 누구와 점심인가 저녁을 먹는데 현대차 정인선 회장님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대차가 보면 기존의 자동차 그룹이 아니라 미래 성장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러면서 한국의 한국의 누구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셨는데 한국의 앨런 머스크라고 했던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뿐만 아니라 그죠, UAM이랑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 되게 과감한 투자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계 UAM 시장 규모가 나오는데요. 2020년 지금 현재로는 7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2040년 추정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걸로 예상을 하네요. 1조 달러면 1300조. 지금 9조인데 2040년 추정입니다. 20년이네요. 예, 그 정도로 이쪽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모리랑 이쪽 반도체가 한 200조 시장이거든요. 200조에서 뭐 환율에 따라서 200조, 250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것보다는 많은
한 2.5배면은 한 600, 700조 정도, 700조 정도 되는데요. 700에서 750조 정도 되는데, 이 UAM 시장 규모를 1300조가 넘는 시장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최근 주목되는 움직임을 보인 기업도 있다.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합니다. 2028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래 에어택시 시장을 겨냥해서 최근 중국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 UAM인 VMO 시제품을 개발 공개했고요. 지난 2년간 수직 이착륙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번에 성공한 시제품에는 호랑이 해를 기념해서 플라잉 타이거라는 애칭을 담았다고 합니다. 기체 도색에도 호랑이 줄무늬 디자인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였군요. 호랑이 해가 74년, 86년, 98년, 그리고 잠깐만요. 74, 86, 그리고 98에서 그 다음이 2010, 그리고 2022년. 올해가 호랑이에 맞네요. 예. 플라잉 타이거는 수화물을 포함해서 최대 4명의 승객을 태우고 한 번 충전 후에 20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직 양력을 위한 8개의 로터와 수평 비행을 위한 2개의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기술도 탑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폭스바겐은 일단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VIP용 항공 셔틀 서비스로 이번 플라잉 타이거를 투입할 방침이고요. 폭스바겐 차이나는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현지 운행에 필요한 인정도 얻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기업 전환에 나서는 현대차 그룹과 토요타, GM, 스텔란티스, 아우디, 포르쉐 등 완성차 제조사는 자체 개발이나 항공 엔진 제작사, 항공기 제작사와 손잡는 형태로 UAM 시장 진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잠깐만요. 그 현대차 그룹이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해당 컨셉 모형을 처음 선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은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롤스로이스와 AAM 계약을 맺었었다고 하고요. 일본 도요타는 미국 전기 수직 이착륙기 새싹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에 3억 9,4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지난해 우버 엘리베이터를 인수한 업체라고 하고요. 도요타는 일본 시조카현의 동부 스소노시에 71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하는 스마트 시티인 우번시티에서 UAM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기존의 비행기는 이 런어웨이라고 하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UAM은 바로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 지금 이쪽 항공 쪽은 다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심에서 이착륙을 하려면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드론처럼 바로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아주 발빠른 대응을 현대차가 하고 있는데 방향이 아주 잘 설정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네. 보겠습니다. 입국 후 검사는 유지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추석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좀
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 관계 부처 협의를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한 의료계 전문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지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PCR, RAT 음성 확인서를 지금 제출해야 되고요. 입국 후에 1일 이내에 또 PCR 검사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되고요. 이를 두고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에 따른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코로나가 이 전이가 많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치명률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감기 수준으로 되면서 지금 상당히 치명률이 또 낮고 어제 그 기사에 어제도 이제 주말 토요일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뉴욕에서 그 월스트리트나 그 뉴욕의 관광객이 폭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람에 떠밀려서 다닌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마스크를 낀 사람은 뭐 보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제 지금 다 집단 면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섭의 기업과 경제, 대우조선 완전 민영화가 정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도 교수님이신가요? 한번 봅시다. 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고문을 내셨나 봅니다. 채권자 관리가 오래되니까 정부 낙한산만 늘어나고 잘못된 경영 판단 많아져서 미래 떠안을 손실만 키울 것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부분 매각은 안 되고 완전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올 초 EU가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불허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원래 인수하기로 했다가 이 반독점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에서 반대를 하면서 지금 3년 동안 추진된 민영화 작업이 중단이 됐고요. 다른 조선사들은 흑자를 누리는데 대우조선만 지금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조선업계에 물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민영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한화그룹에서 다시 이제 인수한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51일 동안 선박 진수를 중단시켜서 국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채권단과 정부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컨설팅사에다가 용역을 다시 줬다고 합니다. 일부만 떼어내서 분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필자는 완전 민영화가 지금도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대우조선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부가 운영할 때 부실이 만들어졌고 민간이 운영할 때 부실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야, 이 부분이 완전히 그냥 핵심 키워드네요. 대우조선의 부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은 것은 1979년 대우그룹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할 때였다. 옥포조선소는 땅을 파고 바다에 돌멩이 넣은 수준에서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는데 대우그룹은 준설 작업부터 시작했다. 신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농성을 벌였던 제1토크는 언젠가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을 했었네요. 1980년에 정권이 바뀌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금융 지원이 거의 다
끊겼다. 대우는 빚을 쌓아가며 전 그룹의 역량을 동원해서 대우조선을 키웠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잠수함 건조 기술은 김우중 회장이 알렉산더 헤이거 전 미국 국무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서독 정재계 인사들을 통해서 기본 설계를 확보하는 데서 출발한다. 1987년 노사 붕괴로 대우 사태가 벌어질 때 누적 부채는 7천억 원에 달했는데 대우그룹은 제철화학, 흥국정유 등 알짜 자산을 팔아서 7,200억 원을 동원했고요. 현재 시세로 7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다.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우조선은 1991년 흑자로 전환됐고 93년에는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상당히 옛날에는 그냥 최고의 조선사였었군요. 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도 대우조선은 우량기업이었다. 부실로 지목된 대우자동차 등의 돈을 지원한 혐의로 경영진이 검찰 조사를 받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대우조선 부실은 채권단 관리 체제가 너무 오래되면서 벌어진 것이다. 제일 큰 문제가 인사의 난맥상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고위 경영진이 돼야 기업 경영진이 유지되는데 하긴 그랬었네요. 정부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민영화가 지금 한번 좌절됐다고 번복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영화 방법을 돌이켜봐야 한다. 채권단이 이후에 불허 판정 우려를 무릅쓰고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추진했던 것은 대우조선을 보다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이후 불허는 상수가 됐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독점 우려가 없는 기업에 헐값으로라도 매각하는 것이다. 채권단이 손실을 더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분 매각 등 어정쩡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래에 떠안아야 할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고 손실을 반영한 뒤에 대우조선의 가치가 나중에 높아지면 그 가치 상승분을 채권단이 공유하는 옵션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하이닉스를 2012년에 민영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해보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보다 많이 위축됐을 것이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딜레마에 빠질 때 한 번씩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교수님이신데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완전 민영화를 해라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웜의 신박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에 관한 이런 부분도 내년 초로 들어가면서 빠르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보다는 이 좋은 날씨를 좋은 분들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